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합니다. 이 수업을 듣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이 매매 계약서를 여러분이 다 출력을 하시고 여러분 같이 작성하는 방법을 같이 쓰면서 보셔야만이 여러분이 이걸 레포트를 제출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수업을 듣고 여러분이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서 저한테 또 레포트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보고 레포트를 작성하는 법을 맨 마지막에 말씀드릴 테니까 이 작성하는 방법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잘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만이 이 작성 방법을 압니다. 물론 지금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제가 참 대면 수업만큼 여러분에게 제대로 설명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그와 관련된 부분을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여러분이 참 이해를 조금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재를 기준으로 이제 책에 이제 조금 물론 이제 나와 있는 거는 있는데 이 부분들이 좀 이렇게 좀 교재 계약서 작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페이지로 373페이지에 이제 계약서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여기 내용들이 좀 조금 있습니다. 373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있는데 이 이 수업을 듣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이걸 한번 참조를 좀 하시고 또 만약에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뭐 전화를 주거나 문자를 주거나 메일로 주시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부동산 이제 뭐 매매 계약서는 중개대상물 이제 확인 설명서도 쓰고 이제 중개를 하는 과정에서 이 매매 계약서를 쓸 줄 알아야 이 뭐 중개를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뭔 의미가 있겠어요. 이제 여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매매 계약서만 하나 가져왔어요. 이제 앞에 통상적으로 보면 가로치고 여기다 이제 우리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할 때 주택에 대한 중개대상물이 있고 또 뭐 비주택에 대한 거, 토지에 대한 거, 그리고 나머지 강화권, 어권 뭐 이런 부분이 있듯이 여기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가 있고 임대 있고 전세 부분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냥 그런 부분을 다 하지는 못하겠고 시간이 없고 저하고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냥 매매계약서 하나만 제가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매매계약서를 기준으로 보시고 여기 임대라든지 전세는 거기에 맞춰서 내용만 쓰시면 되니까 뭐 응용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고 먼저 이 계약서의 내용을 보시면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쌍무계약이라고 했죠.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그래서 첫 번째 부동산 표시입니다. 이 표시 부분에 이제 여기 칸이 이렇게 있는데 물론 이제 요즘에는 다 이렇게 전산으로 이 계약서 양식을 넣어가지고 전산으로 컴퓨터를 다 쳐서 부동산 표시를 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손으로 쓰거나 부동산 표시거나 이제 한 필지만 있을 경우는 여기다가 이제 한 필지 딱 이렇게 해가지고 소재지 뭐 서울시 영등포구 불광동 몇 번지 뭐 이 부분 그래서 이제 몇 번지에 지목이 뭔지 그리고 그 토지의 면적이 뭔지 그리고 대지권의 종류가 뭔지 대지권의 비율, 이거 공동주택일 때 나오는 거고 건물일 때는 구조 용도가 뭔지 건물의 면적이 뭔지 이런 부분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이게 모두 부동산에 대한 사실관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요 부동산의 표시에 이제 그 내용을 넣는 겁니다. 그걸 뭐 여러분이 많이 아실 것이라 봅니다. 근데 한 필지인 경우에는 여기다 이렇게 표시하면 좋습니다. 뭐 두 필지인 경우도 뭐 이렇게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두 필지 이상이 넘어갈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뭐냐면 대표 필지 하나를 쓰시고 여기다가 별첨, 지적조서 참조 해가지고 별첨을 해서 부동산을 표시해서 만약에 뭐 세 필지 되면 세 필지에 대한 목록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다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다 표시를 해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제 뭐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파트를 이제 거시고 주택을 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개대상물 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다 만약에 아파트를 이제 하겠다. 그러면 그 아파트에 대한 주소, 어디, 뭐 여러분 그 중개대상물에 대한 소재지, 지번까지 여기에 쓰시면 되겠죠. 지목은 뭐 그 땅에 대한 아파트 토지 지목은 당연히 대지일 것이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면적, 전체 면적이 얼만데, 이 대지권 중에서 이 아파트가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냐. 그래서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재지, 지번, 지목이 아니라 지번, 그리고 그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이게 들어가야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만약에 이제 뭐 도로명으로 쓴다면 도로명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해도 되고, 그건 뭐 사실관계 부분이니까 표시하지만 몇 동 몇 호까지는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전체 면적 중에서 이 부분이 얼마인지 이 부분을 이제 표시하면 될 것 같고, 뭐 건물은 구조 용도는 그 앞에서 봤듯이 여러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 쓰신다면 거기 구조 용도가 있고, 면적은 이 아파트에 대한 건물 면적을 여기다 쓰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건 거기에 나와 있는 전체 면적을 써주시면 돼요. 부분에 대해서 이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만약 34평 아파트다. 34평의 아파트에 대한 그 면적, 건축물관리대장에 나와 있겠죠. 등기부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그 면적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표시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표시를 하는지를 몰라서 계약서 쓰는 걸 되게 두려워하고 계세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필지나 두 필지는 그냥 여기다 쓰셔도 돼요. 뭐 어떤 분은 여기다 6필지까지 쓰세요.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계약서가 좀 보기가 좀 지저분하고, 저 같은 경우는 한 두 필지 정도는 이렇게 쓰고, 두 필지가 넘으면은 여기다 별첨을 씁니다. 별첨을 쓰고 총 면적 뭐 이렇게 얼마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필지라는 건 아무래도 아파트는 하나일 경우이지만 토지 같은 경우는 뭐 두 필지 이상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여기다 계약 면적이 얼마다 하는 부분을 제가 여기다 쓰고 그 별첨으로 해서 전체 그 조서를 별도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물일 때는 건물에 대한 그 위치, 아파트면 몇 동 몇 호, 그리고 건물의 면적이 중요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대지권의 비율, 이 아파트의 대지권이 얼마가 있는지 그 부분을 꼭 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쓰시고 계약 내용, 그래서 매매 대금이 얼마고, 만약에 뭐 아파트가 요즘에 가격이 많이 오르는데 5억이다. 그럼 어떻게 5억을 쓰냐? 요 앞에 이 금이라고 써져 있죠? 요 앞에 바로 붙여서 한글로 5억 이렇게 쓰는 겁니다. 5억. 그리고 옆으로 찍 그시고 땡땡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다가 와서 아라비아 숫자로 5억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금은 통상적으로 이제 10%를 이제 지급을 하는 게 이제 관례인데, 5억에 10%면 5천만 원. 그래서 여기다 한글로 5천만 원. 그리고 가로 열고 아라비아 숫자로 5천만 원. 왜 이 아라비아 숫자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에 대해서 표시상의 착오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일치하는 부분을 해서 요걸 꼭 그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뭐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한다, 뭐 영수자 뭐 이렇게 사인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영수증은 별도로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뭐 융자금이 얼마 있는데 그 뭐 허결 때는 그렇게 하면 되고, 뭐 중도금에 대해서 1차, 2차 나누는데 뭐 요즘에 뭐 5억짜리 아파트 하는데 중도금 1차 이렇게 나누지는 않고, 여러분 그냥 매매대금 쓰고 계약금 쓰시고 중도금 한번 쓰시고 잔금 쓰시는 걸로. 그래서 중도금은 만약에 중도금 보통 한 40%나 50%를 보는데 10% 계약금 냈으니까 40%에서 그 2억. 그래서 이제 여기다 2억 한글로 이렇게 쓰시고 가로 열고 2억 이렇게 표시하고, 이거는 한 달 후에 여러분이 저한테 레포트를 제출하는 그 날짜 기준으로 해서 그날이 계약한 날이고, 그 날짜 기준으로 중도금은 한 달 후에 지불한다 하고,
잔금은 한 달 후에 나머지 잔금 2억 5천 여기다 쓰시고 여기는 한 달 후에 지급한다. 그러면 쉽게 해서 오늘이 지금 이제 26일인데 26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이제 계약금을 냈고 한 달 후 12월 26일이 중도금 날짜고 잔금은 내년 1월 26일이 잔금 날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오늘 날짜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거고 여러분이 레포트를 제출하는 날짜는 일주일 후니까 그 날짜에 맞춰서 표시하면 되고 굳이 뭐 이 날짜에 연연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어쨌든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날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다는 형식적인 부분을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건 표시상 형식적인 부분이고 이 내용에 대한 걸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소유권 이전 아까 이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다 그랬죠. 매도인은 매매 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며 이 부동산의 인도일은 아무래도 통상적으로 잔금 날짜로 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이 잔금 날짜를 여기다 표시하면 됩니다. 서로 뭐 약정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을 넘겨주고 이 부동산 인도일은 뭐 이후로 할 수도 있고 뭐 그 전에 할 수도 있고 뭐 그 차이는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소유권 이전 서류를 주고받는 날 부동산의 인도 날짜가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건 그 날짜를 같이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은 이 잔금 날짜와 이 인도 날짜가 같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이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는 잔금 수수료까지 그 권리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한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거를 이제 개업공유중개사들이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잔금 전에 이런 그 제한 물건 등이 있으면 미리 다 그 매도인에게 정리할 것을 요청하고 또 동시에 이제 뭐 잔금 받으면서 이런 부분을 다 정리하려면 미리 법무사들과 협의해서 잘 조정해서 잔금 날짜의 인도와 제한 물건 소멸 이런 것들에 문제가 없게끔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지방세 등 이 부동산에 관해 발생한 수익의 기속과 제세공감 등의 부담은 이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지방세 납부 의무 및 납부 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이건 뭐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문제는 바로 요겁니다. 계약의 해제. 자, 아까 해제에 대해서 얘기 들었죠. 해제가 뭐예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처음부터 계약이 없던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이 없다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이제 그 유사한 부분은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자동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중개업협회와 부분에 이 실권 약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거를 이런 걸 빼라. 이건 잘못된 거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 하고 이의 신청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요. 지금 현직에 계신 중개업자들도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해. 법이 이렇게 있는데도 그걸 이해를 못하세요. 이 부분을.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도 현직에 있는 변호사라, 현직에 있는 법무사나, 현직에 있는 개업공유중개사에 대해서 이 부분이 당연한데 왜 뭐가 문제냐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실권 약관에 대한 정의와 사례 그리고 그런 부분이 왜 잘못됐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으로 자동 계약이 해제되는지 알고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해서 나중에 그 최초에 계약한 사람이 소유권 이전을 그 잔금 다 주고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 들어오니까 최초의 매도인이 당황하고 이게 뭐야 막 해가지고 하면 중간에서 중개한 중개업자는 뭡니까? 그만큼 실력이 없는 중개업자로 돼서 손해배상 얘기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중개업, 개업공유중개사 입장에서 제가 오늘 이 해제와 실권약관을 강조한 부분이 바로 요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요거 하나 가지고 제가 오늘 참 근데 이 대면 수업을 해도 이 내용 가지고 원래 수업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더 자세히 할 수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오늘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 내용이 실권 약관이고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해제가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이 꼭 아시고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생활하는 과정에서 이어갔던 부분으로 해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불이 있을 때 이때 내용을 잘 모르겠다.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이거는 부동산은 몇 억이 왔다 가는 거고 몇 천만 원 왔다 가는 건데 그 사항을 얘기해 주시면 제가 방향을 잡아드리고 어떻게 할 거고 여러분이 실권 약관의 내용을 잘 알아서 이후에 이와 같은 부분에 있을 때 내가 했는데 매도인이 내가 100을 사고 나 계약을 해지하겠어 하고 그냥 일방적인 통보를 하고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해. 안 된다는 걸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 그건 뭐야? 서로 합의야. 매도인이 계약금 100을 상환했어. 매수인이 그거에 대해서 좋다. 그럼 내가 그걸 인정하겠다. 그럼 매도인과 매수인을 만나서 서로 준 거에 대해 계약 해제서를 만들어야 돼요. 서로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하고 계약을 해제한다. 이건 뭐라고 했어요? 약정해제입니다. 약정해제. 이 약정해제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만들어 줘야만이 이 이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지. 그것도 아니고 문서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건 자동적으로 해제된 거야.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이 부분 가지고 많은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서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애매하게 정말 돈을 버려요. 그것도 뭐 부동산과 관련된 돈이 뭐 200원, 20만 원, 200만 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여기 관련된 게 몇천, 몇 억입니다. 그것만 여러분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조정해 준다면 중개업자 입장에서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중개를 해줘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정확하게 일을 정리해 주시면 여러분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전문가로서의 중개 부분을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은 더욱 신뢰성을 쌓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모르고 중매도인이 이렇게 요구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하고 또 매수인이 요구하니까 이거 이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준 없이 얘기하는 그런 그 비전문가가 아닌 전문가로서의 중개업자로서 여러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진짜 이 실무적인 부분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계약 내용에서 최고 중요한 내용이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여기 이제 그 해제에 대한 부분인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계약상의 내용에 대해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죠. 이게 뭐예요? 이행지처라고 했죠. 그 상대방은 불이행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체고하고 그죠? 이게 정확히 나온 거예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요 내용은 맞는 거예요. 이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 해지에 대한 절차와 방법 요게 맞는 거고 이 5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5조를 넣고 많은 사람들이 나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한 거야 하고 생각하시면 진짜 커다란 오산이 있다는 거 꼭 보시고 계약 해제에 대해서는 이 6조가 정답이고 이 6조대로 이용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꼭 진짜 매도인이나 매수인이나 어느 한쪽이 내가 뭐 100을 주든 준 돈을 포기하든 난 여기 해지할 수 있다니까 난 해지하겠어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지하겠습니다 하고 통보를 해도 안 돼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나 포기하고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통보해도 매도인이 그래 뭐 인정한다면 그냥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인정을 한다면 좋다 뭐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난 인정 못한다 하고 통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 또 반대로 매도인이 이와 같은 부분을 해지하겠다 통보를 보냈는데 매수인이 가만히 있으면은 역시 또 인정하는 모습이 되니까 난 그렇게 못하겠다고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해제한 부분 이렇게 하나의 통보만으로도 해제는 안 되지만 나중을 위해서 이 부분에 다시 응대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정확한 해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맞춰서 하는 거지 이런 부분은 해제가 이렇게 해제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실권 약관으로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꼭 여러분이 보시고 이 내용 매우 중요하게 여러분이 다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개보수 계약 공유 중에서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 각각 지불하며 계약 공유자의 고의나 가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사실 지금 말이 안 되는 건데, 일단 뭐 계약서는 뭐 중개업 협회에서 중개업자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뭐 어떤 중개보수는 어쨌든 몇 프로를 한다 하고 여기 표시해 주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한다, 뭐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도 내용이 있으니까 뭐 중개보수 받는 입장에서 당연히 하는 것이고, 요거는 별도 실비에 대해서 별도 지급한다 하는 부분이고, 중개 대상 확인 설명서 여러분 이제 지출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교부한다 하는 부분을 쓰시고, 여기 이제 특약사항, 뭐 다른 특약사항이 있을 때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강행법규를 위반한 내용은 암만 특약사항을 써도 의미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여기 나왔듯이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 계약을 진행 안 할 때는 손해배상조로 이 계약과 관련된 총 금액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 특약을 씁니다. 이 부분에. 뭐 그러면 매도인은 왠지 뿌듯해. 뭔가 이 계약이 안 돼도 내가 돈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이 부분 때문에 그런 문구를 써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써주는데 그런 문구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건 강행법규를 위반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특약사항에 대해서는 굳이 쓸 필요는 없고, 뭐 아파트 같은 경우 요즘에 이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누가 내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여기다 만약에 원래는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내는 걸 합의가 됐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여기다가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쓰시면 이게 계약서가 거래신고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면 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이중으로 부과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아파트가 10억이에요. 근데 양도세를 매수인이 부담해. 근데 양도세가 나와 보니까 2억이 나왔어. 그러면 여기에 실질적으로 거래 신고는 10억에 사고 팔고를 했는데 양도세를 매수인이 부담한 걸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매도인이 매각한 부분에 대한 매각 금액이 12억으로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또 추가적인 양도세가 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는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양도세 같은 그런 부분이 벌어질 때는 별도 별첨으로 써서 양도세에 대해 이 계약서에는 표시가 안 되게끔, 그래서 양도세에 대한 매수인이 부담하겠다 하는 부분으로 이제 서로 어떤 합의서를 만들어서 하시면, 합의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니까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 계약서는 이 사실관계를 어떻게 쓰고 금액적인 내용을 어떻게 쓰느냐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또 거기다가 이제 매도인 쓰고 매수인 누구 쓰고, 여기 이제 계약공인인사 여러분이라고 그랬죠. 뭐 앞에 이런 내용들 안 써도 되니까 하시고, 요 날인데 도장은 없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사인하든지 안 해도 됩니다. 지금은 원래는 여기다 날인을 합니다. 그리고 매도인에 대해서 성명을 쓸 때는 여기다가 매도인 자필로 쓰게 하고, 매수인에 대해서 성명할 때 매수인 자필로 쓰게 합니다. 뭐 시간이 좀 많으면 이 계약에 대한 대리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 사실 좀 시간이 너무 좀 별로 없고, 계약과 관련된 대리인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계약서에 대해서는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는 날짜는 이제 여러분이 제출하는 날짜를 기준해서 표시를 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 계약서는 뭐냐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써봤으니까 이 표시 부분과 또 계약 내용, 그 계약금, 중도금, 잔금, 여기서 금액을 쓸 때 앞에는 그 한글로, 옛날에는 이걸 한문을 썼어요. 만약에 5억이다, 10억이다 그러면 10억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10억, 이렇게 5억 그러면 5억 쓰고, 여기다가 5억 아라비아 숫자, 계약금 뭐 5천만 원, 한글로 5천만 원 쓰고 가로 열고 여기다 5천만 원 표시해주고, 그리고 중도금 2억 앞에다가 요 바로 다음에 2억, 왜 중간에다 다른 돈을 글씨를 못 쓰게 2억 하고 가로 열고 2억 표시를 해주고, 중도금은 한 달 후에, 잔금도 얼마 한 달 후에, 이런 식으로 하고, 인도 날짜는 잔금 날짜와 같게, 그리고 계약 날짜는 이제 이
여러분이 제출하는 날짜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계약서를 이제 두 번째 레포트를 제출하는데 대상 부동산은 여러분이 임의적으로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뭐 토지든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뭐 중개 대상물에 사용된 물건이든 어떤 거든 상관없으니까 여러분이 표시하시면 좋겠고, 이왕이면 여러분이 중개 대상물을 작성한 그 대상 부동산을 표시해 주시면 추가적으로 관계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내용을 주시면 저도 여러분이 제출한 물건을 보고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대면 수업 속에서 중개 대상물을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중요한 거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꼭 작성해야 되고, 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아주 꼼꼼하게 작성을 해야 한다는 거, 그것만이 여러분이 나중에 손해를 안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부동산 계약서에서는 이 계약서, 거의 모든 계약서에 이 내용이 다 있습니다. 이게 이 부분을 믿고 계약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계약이 해제된 걸로 알고 움직이는 중개업자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또 매도인이라든지 매수인이 되지 마시고, 계약을 해제할 때는 정상적인 절차를 꼭 거쳐야 한다는 부분,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 실권 약관이 뭔지, 부동산 계약의 해제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오늘 수업한 거에 대해서 중간 기말고사에 시험 문제가 꼭 나옵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용 요약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기말고사를 여러분이 치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